경기도 평택에 사는 78세 김명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군화와 누런 점퍼 차림으로 손주 면회를 간 할아버지는 외면당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문자 한 통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그날 오후 부대장부터 대대장까지 죄다 불려나와 얼어붙은 군영에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군화를 닦았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을까 하다가 그냥 익숙한 군용 점퍼와 낡은 군화를 신었죠. 누가 보면 별난 노인네라고 했겠지만 나는 그게 더 편했거든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녹아있는 옷이니까요. 손주는 군인이 됐다고 했어요. 그의 엄마, 내 딸은 벌써 12년째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그러니 누가 얘 면회를 가겠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사전에 등록된 가족 외에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그 말 아직도 귀에 서네요. 가족이라고요. 난 그 아이 할아버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 늙은이 하나가 예전엔 별셋을 달았던 사람이었단 걸. 전역한 지 21년째지만 난 아직도 내 부대 번호를 외우고 야전 침낭에 누우면 밤마다 총성 소리에 깬다오. 근데 그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거요? 허허, 내가 거기서 그냥 돌아설 줄 알았던가요? 손주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그날 부대를 뒤집어 놨어요. 할아버지 맞죠? 저 지금 나갈게요. 제발 기다려요. 그 순간 누가 날 예비역 중장으로 알아보기라도 한 듯. 내 이름 석자에 바람이 먹고 정문이 열렸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꼭두 새벽이었죠. 정확히 5시 30분. 예전 같으면 이미 기상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 기합을 넣을 시간이지만 이젠 나팔 대신 허리 통증이 먼저 깨워줘요. 기상 시간도 이제는 몸이 먼저 알려주는 거죠. 침대 옆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아노 소리에 맞춰 잠시 눈을 감았죠.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나가야 한다. 내 손주 녀석 윤호를 보러 가는 날이니까요. 군 입대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그나마 옆집 김할머니가 자주 스마트폰을 같이 봐줘서 손주가 훈련소 수료하고 부대 배치 받은 것도 그때 알게 됐죠. 딱 한 장 온 편지에는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군인 됐어요. 많이 늦었지만 저도 나중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한 줄이었어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다 결국 찢어져서 요즘은 비닐에 넣고 다녀요. 구겨진 그 종이조차 내겐 보물이에요. 아침을 대충 해결하고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예전에 입던 군복도 수복작전 기념 행사 때 받았던 정복도 있었지만 그런 옷들은 이제 몸에 맞지 않아요. 대신 꺼낸 건 군용 점퍼, 검은색의 왼쪽 가슴에 K, MIUNG-SO라고 자수로 박아 넣었던 그 옷. 이젠 자수가 다 풀려서 K, MIUNG까지만 보이더군요. 군화는 오래된 겁니다. 전역할 때 마지막으로 신었던 거. 창도 닳고 뒤꿈치도 터졌지만 그냥 신고 나왔어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군가에겐 꼴사나울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모습으로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했던 할아버지 그대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정문 앞까지 도착한 게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휙 지나갔어요. 정문 앞에서 근무 서는 병사들도 오며 가는 간부들도 저를 그냥 지나가는 노인 정도로 봤는지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이 없더군요. 난 조용히 그늘에 앉아 준비해 온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주가 좋아하던 요구르트도 챙겼는데 이게 식기 전에 만나야 할 텐데 하는 걱정만 앞서더군요.
30분쯤 지났을까? 입구 쪽에 있는 초소에서 경계 서던 병사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상병 신윤호, 그 아이 할아버지요. 면회 좀 하고 싶습니다. 사전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우신데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그 애한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데 이 종이 하나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참 억울하더군요. 잠시 후엔 하사 계급장을 단 간부가 나왔어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할아버님, 죄송한데 최근에 면회 통제가 좀 엄격해져서요. 등록된 보호자 아니면 어려우세요. 내가 보호자요. 이 아이 태어날 때 내가 탯줄도 자르고 어릴 땐 내가 기저귀 갈아줬어. 그 애가 몇 살 때 오른쪽 눈 밑에 뾰루지 생긴 것도 내가 기억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유 참. 그 병사도 당황했는지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요. 등록된 보호자가 아니라면.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문자 단 한 통. 할아버지 혹시 거기 계세요? 군번줄에 적힌 번호 진짜였어요? 진짜 할아버지 맞아요?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내 손자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윤호라는 이름은 내가 지었어요. 한자로는 멀리 갈 윤, 넓을 호, 넓고 멀리 나아가라는 뜻이었죠. 애가 태어났을 땐 막사보다 더 허름한 단칸방에서 셋이 함께 살았어요. 내 딸 은정이, 그리고 그 아이 아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린 사내. 내가 전역하고도 한참 후였어요. 남들 다 회장 자문이니 제향군인의 활동이니 할 때 나는 어정쩡한 전셋집 하나 마련해서 딸과 손주랑 살았죠. 그땐 그렇게도 자랑스러웠어요. 말기 트이기도 전에 충성부터 배운 애였거든요. 3살 땐 아침마다 정자세로 인사하더니 4살 땐 군가를 흥얼거리고 어디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기특하다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윤호가 할아버지 붕어빵이네. 그럴 때마다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고 속으로는 울컥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 아이는 나한테 참 많이 웃어줬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게 문제는 은정이었어요. 내 딸 말이죠. 처음엔 가정 형편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은 사라졌지, 돈벌이도 없지, 어디서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데 애는 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빠는 평생 군대밖에 모르잖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 나라, 이 사회, 이 집안 때문이야. 뭔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이 하루하루 늘더군요. 나중에는 그 애한테조차 윤호한테 말이에요. 너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감정도 없이 명령만 따르는 기계처럼? 어린 윤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렇게 혼자 조용히 기가 죽는 걸 보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난 그냥 지켜봤어요. 애 엄마가 애를 막 소리 지르며 혼내고 윤호가 방 안에 숨어 울고 있을 때도 은정아, 너무하지 말아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어요. 딸도 내 자식인데 딸에게 상처 줬던 세월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니까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은정이가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고 그날 밤 애는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윤호는 더 말이 없어졌죠. 입원한 병실에서 아픈 와중에도 할아버지 엄마 안 올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목구멍이 꽉 막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학교도 직접 전학시켰고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도 수정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딸이 변호사를 앞세워 내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한 게, 이유는 정신질환 의심 및 강압적인 양육 시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손주를 데리고 산 게 죄가 돼버리다니. 하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나를 정상인이 아니라고 몰아가던 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기가 이상하다고, 혼자 중얼거린다고, 동네 사람들까지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귀신이라나, 노망난 퇴역 장성이라나. 그 얘기 들으면서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윤호만 잘 크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윤호는 데려가졌어요. 이제 엄마가 살림이 좀 나아졌어요. 아버지는 불안정하셔서 아이와 함께 계시기 어려워요.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났죠. 그날 윤호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랬어요. 할아버지, 나 꼭 다시 올게. 절대 안 잊을게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손에 쥐어준 건 어린이날 그 애에게 사준 작은 군번줄. 내 생년월일과 이름이 각인돼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군번줄은 내 안주머니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잘 때도 끼고 자요. 그 애가 나를 잊지 않도록. 내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지 잊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윤호를 본 건 훈련소 수료식 사진 속에서였어요. 얘가 군인이 됐구나. 그것도 내 손주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어깨를 딱 펴고 다른 누구보다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 그 순간 나는 내 속에서 뭐가 확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 그 아이 아직도 날 기억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안 가면 영영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시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젠 그 아이를 찾으러 가야 했으니까. 내가 기억하는 손주의 눈빛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람이요, 살면서 몇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본명, 애칭, 직함, 직급. 나한테도 참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김명수, 본명이죠. 평범하고 촌스러운. 어릴 적에는 명수야, 밥 먹자 소리 들으며 컸고, 학창시절엔 깡마른 명수라 불렸죠. 어딜 가도 눈에 잘 띄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20살에 입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뭔지 배웠어요. 군대는 성격이 맞았어요. 명확했고 빠르게 움직였고 실력 있는 자가 먼저 올라갔죠.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똑바로 움직였어요. 아부도 못하고 줄도 못 섰지만 실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절 김중희, 김대위, 김참모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3, 김명수 장군님이란 소리가 나왔죠. 내가 별을 달았던 해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사건 사고, 방산비리, 안보 위기. 그럴수록 나는 더 철두철미해졌어요. 후배들에게도 그랬죠. 우린 군인이다. 명령과 책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생각하면 좀 독했어요. 김명수 장군 밑에선 숨 못 쉰다는 얘기도 나돌았죠. 하지만 그만큼 전투력은 확실했어요. 무장간첩 진압작전, 해상 침투저지, 수색대 재편성, 내가 지휘한 작전에서 인명피해가 0이었던 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38년 군복 입고 군화 끈 묶은 날이 가장 편했던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전역하고 나니 모두가 등을 돌렸어요.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은 내게는
자리도 명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몇몇 대기업이 고문 자리를 제안하긴 했죠. 근데 웃기잖아요. 보고서엔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회의엔 나오지 않으셔도. 그딴 식이면 왜 내 이름이 필요하냔 말이죠. 나는 거절했어요. 그때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고립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닫은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다들 바쁘게 살고 신문에 나올 일도 없고 전우들도 연락 끊기고 저녁 기념패 하나, 훈장 케이스 하나만 남았죠. 딱 거기까지였어요. 내가 대한민국 군을 위해 바친 시간의 흔적. 이젠 말 안 하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예비역 중장이라는 말도 내 이름 옆엔 점점 더 씌워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나를 다시 깨운 건 윤호가 훈련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어릴 적 제게 주셨던 군번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 군번줄 뒤에 할아버지 이름 새겼어요. 김명수, 제가 처음 존경했던 이름이에요. 그걸 본 순간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 전부를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게 그 아이였다는 게 세상이 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있는 부대 앞에서 나는 또다시 군인처럼 서 있었죠. 비록 낡은 점퍼에 빛바랜 군화지만 내 자세만큼은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아이는 내게 말했죠. 할아버지, 진짜예요? 거기 계세요? 부대가 지금 난리예요. 누군가 김명수 중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내가 말했나? 아니요. 그저 군번줄을 본 누군가가 그걸 보고 무언가를 감지한 거겠죠. 김명수라는 이름, 누군가에겐 오래된 전설이고 누군가에겐 아예 들은 적 없는 유령이겠지만 그날 부대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멈췄어요. 소대장인가 뭔가 하는 젊은 대위가 헐레벌떡 나왔어요. 나를 보자마자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예비요? 나는 그때 말없이 군번줄을 꺼내 보여줬죠. 그 안쪽엔 예비역 중장 김명수, 작게 음각된 명찰, 윤호가 새겨 넣은 거였어요. 그 대위 눈이 커지더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지금 대대장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우스우면서도 슬프던지 평생 나를 잊은 줄 알았던 세상이 단 한 줄의 철제 이름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문에서 어디선가 흘러나온 바람결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 바람이 아니라 분위기였죠.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에도 경직된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마치 전시 상황처럼 부대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한데 그 속에선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대는 원래 그렇잖아요. 긴장할 땐 말 대신 눈빛이 오가고 모두가 가만히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보고, 통보, 회신, 판단이 숨가쁘게 돌아가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저 바닥에 깔린 자갈만 바라보면서 군화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다 말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설 줄은 몰랐다고 속으로 혼잣말을 했죠. 그러고 있을 무렵 중령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내 앞에 섰어요. 표정이 반쯤 굳어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김명수 예비역 중장님 맞으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중령은 뭔가를 깊게 삼킨 듯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인사가 말해주더군요. 알아봤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상황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위에서 뭔가 걸린 거예요. 보고는 이미 올라갔고 정문 초소의 상황도 상부에 공유됐다는 뜻이었죠. 예우는 최대한 갖추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에서 멈칫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래, 보호자가 아니라는 말 하려는 거지?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태블릿을 돌려서 내게 보여줬죠. 거기엔 윤호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떠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신은정, 내 딸, 그리고 전자후견인 란에도 같은 이름. 나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법적 보호자란 이름 아래 내가 손주와 단절된 게 참 웃기지 않아요? 전에도 그 여자가 이 아이 데려갔었지. 어릴 때 나를 정신이상자라고 몰아붙이고 치매 의심된다고 동네에 퍼뜨리고 정작 내게 진짜 이상한 짓을 한 건 그 여잔데 거기까지 말하고는 숨을 골랐어요. 괜히 흥분하면 내 손만 떨리니까. 하지만 그 중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하사 신윤호 상병이 군번줄 뒤에 김명수라고 적은 걸 보고 우리 소대장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훈련소 교관 출신 하나가 보고 혹시 그분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원조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대답 대신 점퍼 안쪽에 걸어둔 옛 군번줄을 꺼내서 그에게 건넸어요. 30년도 넘은 철제. 녹슨 이빨처럼 거칠었지만 그 위엔 확실히 내 이름이 있었죠.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바뀌더군요. 진짜다. 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그리 녹록한 게 아니었거든요. 군 내부 규정상 면회는 등록된 보호자 외엔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비역 장군님이시라 해도 현재 보호자 명의로 모든 결정이 되어 있어서 말이 안 되지. 내가 그 애를 키웠는데 초등학교 입학식도 내가 갔고 그 아이 아플 땐 밤새 수건 짜가며 간호했어. 근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내 말에 아무도 반박을 못 하더군요. 그저 시스템의 벽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기 대령님, 나는 지금 내 손주 하나 보려고 3시간 걸려 여기까지 왔고 그 아이는 지금 저 안에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누가 보호자인지는 서류가 아니라 그 아이 마음이 말해줄 거야. 그 말을 마친 순간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윤호였어요. 훈련복 바지에 목 늘어진 티셔츠, 모자도 벗은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그 아이가 나를 껴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엉엉 울면서 말해요. 뒤따라 나온 소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멍하니 서 있다가 얼른 자리를 피해줬어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선 누가 진짜 보호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진짜 오셨구나. 진짜 나 몰래 왔을 줄 알았어요. 너는 여전히 내 손주다. 내가 날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난 살 이유가 생겼다.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울면서 군번줄을 꺼냈어요. 여기요. 제가 할아버지 이름 새긴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 진짜 가족이란 증표로. 나는 그 군번줄을 쥐고 조용히 가슴에 댔어요. 다시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윤호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보호자를 변경하겠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제 보호자입니다. 정적? 부대는 고요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만큼 무겁고 용기 있는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할아버지를 보호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 하나에 내 세상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난 부대 인근에 있는 허름한 여관방에 묵었어요. 방값이 하루에 35,000원. 온돌방 하나에 작은 TV 하나, 그마저도 리모컨이 안 먹혀서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은 참 따뜻하더군요.
혼자 자는 방인데도 괜히 이불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얘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한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김명수 어르신, 부대장님이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차려입을 옷도 없어서 그냥 어제 입었던 점퍼에 군화를 다시 꿰었죠. 그 옷이 내겐 예복이었어요. 누군가에겐 낡은 외투지만 나한테는 살아온 날들이 묻은 유일한 옷이었으니까. 부대장실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에어컨 바람은 싸늘했고 책상 위엔 군단 작전지도 하나가 펼쳐져 있었죠. 나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 지도 내가 만들었었지. 부대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직접이십니까? 그래, 서부전선 감시망 체계. 92년도지. 내가 참모 시절에 그렸어. 지금도 저게 안 바뀌었다면 그만큼 잘 만든 거지. 부대장은 아무 말 없이 내게 파일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요? 윤호 상병 관련 가족관계 서류와 전자 후견인 등록 기록입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사실이 몇 가지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후견인 위임 사유 당사자 김명수, 치매 초기 진단에 따른 보호 조치라는 문장이었어요. 이거 누가 쓴 거요? 부대장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진단서는 8년 전 동네 의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진단에 사용된 서명이 의사의 것과 다릅니다. 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진단서 가짜란 얘기요?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론 아직 확인 중이지만 현재로선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서류 밑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위임 조치 요청서. 작성자는 신은정, 내 딸. 서명 아래엔 뚜렷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김명수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며 윤호의 양육에 부적합함.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윤호가 잠시 외박을 나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나한테 편지 쓴 적 있니? 엄마한테서 날 만나고 싶다고 그런 말 했던 적 있었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일 때마다 명절마다 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숙제 내주면 전부 할아버지한테 썼어요. 근데 한 번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할아버지가 날 잊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게 그 아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란 걸 아는데도 왜 그렇게 속이 쓰린지. 나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는 너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접은 적이 없다.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시간들이 조금은 돌아왔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부대 측에서 복지 담당 장교가 내게 따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윤호 상병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군입대 전 주민등록지에 남아있던 것들을 우편 취급소에서 넘겨받았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어린 글씨체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할아버지, 김치찌개 아직도 잘 끓이세요? 할아버지, 저는 잘 커요. 기다려주세요. 그 편지들 안에 그 아이가 내게 보낸 삶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나는 처음으로 딸이 아닌 윤호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사라졌던 집 한 채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 이전 시점이
딱 8년 전 바로 그 진단서가 만들어졌다는 해였어요. 명백한 재산 편취입니다. 경찰관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식 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오래 참았지요. 근데 이제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네요. 윤호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지금 군인 된 게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릴 땐 그저 무섭고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부대 출입문에서 다시 명부를 적을 때 소대장이 내 이름을 받아 적으며 물었어요. 김명수 어르신, 혹시 예우 절차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그 아이 할아버지일 뿐이요. 예우든 뭐든 난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소대장은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더 알고 싶다는 갈증 같은 게 묻어났죠. 며칠 사이 부대 안에서는 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전설적인 참모총장의 후계자였던 김중장이라 하고, 누구는 하사 시절 수색대 13중대에서 근무했다더라라고 수군댔죠. 윤호는 한 번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애들이 저만 보면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요. 중장 손자라며 경례도 이상하게 세게 해요. 난 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 소문보다 지금 그 아이가 내 앞에 살아있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게 그저 기적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나는 처음에 안 받으려다 문득 느낌이 들어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지. 단 한마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신은정. 내 딸. 12년 만에 전화였어요. 왜 이제야 전화했냐? 윤호 얘기 들었어요. 군부대에서 난리 났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냐?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봐요. 그녀는 처음부터 조곤조곤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선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윤호 데려오면 안 돼요. 그의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예전처럼 그애 데리고 살 생각은 마세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말을 하면 내가 이성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은정아, 넌 지금 내가 너랑 왜 이렇게 된 건지 잊은 거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얘기야?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매일 국가, 명예, 의무 소리만 들으며 컸어. 정작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듣고, 그건 그땐 전쟁 중이었고, 그땐 바빴고, 그땐 내가 필요 없었던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툭 내려앉았어요. 그래, 결국엔 그거였구나. 이 아이는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구나.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후견인? 유산? 상속? 다 늦었잖아요. 그 순간 난 처음으로 딸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라 분노. 난 그 애가 내 손자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너는 그 아이의 엄마긴 해도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은 너한테 없다는 걸 알아둬라. 나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윤호와 마주 앉았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다가 내가 문득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엄마를 원망하냐? 윤호는 입안에 밥을 머금은 채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떤 날은 원망했어요. 어떤 날은 불쌍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무섭게 들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혼자서 감정을 재단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도 다 커가는 거야. 무엇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린 둘 다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이후로 내 이야기를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육군 참모총장 예하 근무했던 장교,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수색대장, 국방부 정책실에 있던 인사 담당자까지 모두가 말했어요. 장군님,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결단, 그 전술, 아직도 교범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 지났어. 난 이젠 손주 하나 있으면 된다. 그중 한 사람이 그러더군요. 장군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잊혀지는 건 둘째 치고 그분 신은정이 한 행위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죠. 좋소.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기상 5시 30분. 군 영내에 우렁찬 기상 방송이 울려 퍼졌고 윤호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소대 침상 앞에 선 행정보급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 아이,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일어났구나. 바로 전날 밤 부대전 장병에게 전달된 공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긴급공지. 육군 예비역 중장 김명수 장군님께서 본 부대를 비공식 방문하십니다. 해당 장병의 가족상병 신윤호 관련 예우 유지 및 내방 시 경내 구령 생략 지시, 특별 인지사항, 본인 희망에 따라 공식 경례나 환영식은 생략됨. 단 장병각 개인은 예비역 장성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 것. 그 문서를 읽은 병사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김명수라는 이름이 검색되고 나서 분위기는 바뀌었죠. 누군가 말했대요. 아, 그 백령도 해상 침투 진압작전 때 현장 지휘하신 분? 육군 수색대 전술 교범에 이름 나오는 그 전설? 아, 내가 그 손주랑 한 소대였다고? 윤호는 말없이 복장을 갖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야외 식당 앞에 할아버지가 와 있었죠. 군용 점퍼, 낡은 군화 그대로. 아무 장식도 배지도 없이 그 모습이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울려 퍼진 딱 하는 소리, 경례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진심으로 손을 올렸고 곧 이어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건 지휘계통이 아닌 존경이었거든요. 윤호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자기 손으로 직접 내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김명수 예비역 중장님께 충성. 나는 당황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그대로 받아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나는 내 할아버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고 어떤 간부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날 오후 윤호의 경례 장면은 부대 공식 기록 영상팀에 의해 내부 교육 자료로까지 남겨졌다는 얘기를 나는 며칠 후에야 들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딸 신은정. 이젠 전화도 안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아버지, 제발 좀 조용히 하실 수 없어요? 뭘 말이냐? 지금 윤호가 경례한 장면 SNS에 퍼진 거 아세요? 군인들 사이에서 감동이라며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저한텐 치명적이라고요.
나중에 법원에 가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여자는 아직도 그 아이를 자산이나 책임으로만 보는구나. 사람으로, 가족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야. 그 아이는 나와 살아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다. 이젠 나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어요. 전자후견해지 신청 접수했다. 그리고 내가 내 명의로 했던 집문서 이전 그것도 이의제기했다. 증거는 확보했고 진단서 위조도 확인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금이 갑자기냐? 난 12년 동안 참았어. 그 아이를 되찾고 싶었고 너한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줬지. 근데 넌 그걸 발로 밟았잖냐?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호를 향한 마음이 어떤 법보다 어떤 서류보다 더 분명하다는 걸 믿고 싶었죠. 며칠 후 부대 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인공제회 출신 한 예비역 장군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장군님, 이번 일 국방부 차원에서 정리 중입니다. 혹시 정식 복권 요청 의향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 필요 없소. 난 이 아이 할아버지로 살면 돼. 하지만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윤호 상병이 장군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나는 열어봤어요. 그 안엔 윤호가 만든 자필군가 악보가 있었어요. 맨 끝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만든 군가의 제목은 명수입니다. 이 노래는 진짜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노래가 될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눈을 감았어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아이는 나를 다시 세상에 꺼내준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렸어요. 김명수,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렬, 열중시어. 이젠 익숙해진 구령 소리가 귀를 때려도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예전 내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시절 나는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일 뿐이지만, 하지만 세상은 다시 나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아이 윤호가 국방부 정책기록관에서 온 연락은 조금 어색했어요. 김명수 예비역 중장님의 재임 시절 주요 작전 관련 구술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군사기록 복원 작업의 일환이었죠. 수색대 운용 전술, 야전 지휘 프로토콜, 그리고 백령도 해상 침투 차단 작전. 그 모든 게 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뭘? 그런데 그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장군님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병사들이 지금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장군님뿐입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 갔어요. 서울 국방기록보존소, 차가운 철문과 사무적인 회의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죠. 1989년 2월 13일 밤 백령도 앞 해역에 이상 조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감시 장비보다 병사들의 감을 믿었고, 실제로 그날 자정 무렵 1.5마일 거리에서 특수 침투정이 식별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목소리가 돌아오더군요. 호흡, 어조, 그리고 지시하던 습관까지. 그날은 사람이 아니라 신념으로 전투를 했던 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대요. 부대에서 영상이 돌아왔고 행정보급관이 틀어줬다고 하더군요. 윤호는 동료들 앞에서 한참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내가 저 사람의 손자다.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동료들은 장난처럼 말했대요. 야, 그럼 너도 나중에 장군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장군 손주면 군대 2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속에서도 윤호는 미소를 지었대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누구의 혈육인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은정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직접 찾아왔죠. 부대 근처 찻집.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호가 원한다면 만나겠다고 했어요.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 여자를 마주했죠. 그녀는 겉모습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저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냥 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윤호를 데려갈까봐. 나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게 내가 아이를 몰래 데려가고 후견인 위임서에 날 치매 환자로 만든 이유냐? 그녀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윤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바라는 건 그냥 이제 그만 미워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미워하고 누구도 속이지 않고 그냥 진짜 가족이었으면 했어.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이지.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리의 공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그래도 집은 내가 처분한 거니까,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넘어갔던 거니까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윤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어. 난 할아버지를 선택했어. 그게 내 가족이야. 그렇게 그 자리는 끝났어요. 며칠 후 윤호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저 장교 시험 준비하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장교?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지는 군인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래전 내가 손에 쥐었던 야전 전술 교범 하나를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나만 가지고 있던 거다. 이제 너한테 넘긴다. 그 아이는 2손으로 그걸 받았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오랜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윤호가 만든 군가 명수를 다시 들었어요. 저 너머 진흙 속 휘어진 철망 아래 한 줄기 불빛처럼 내게로 오신 이름, 그 이름 명수. 나는 지키리 그 뜻을 따라 나는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이자 이제는 윤호를 위한 노래가 되었어요. 윤호가 장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요즘 세상에 군인 되는 거, 그것도 장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어요. 그 애는 내가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요. 나는 무슨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윤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PT 체조하고 저녁마다 전술 교범을 읽고 수첩에 작전 계획을 짜는 훈련을 했어요. 내가 만든 옛 수색대 지침서를 달달 외웠고 야간 행군 경험담을 노트에 기록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백령도 작전 얘기 다 적어봤어요.
전 그렇게 지휘하고 싶어요. 나는 그 수첩을 받아 읽다가 그만 울고 말았어요. 이게 내가 쓴 거냐? 네. 할아버지의 말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서 이게 세상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신은정이 장교 임관 소식을 들었다더군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서가 내게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김명수 씨는 피보호자인 신윤호 상병의 정신적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인은 생물학적 보호자이며 김 씨의 최근 사회활동은 분쟁의 중심이 되었음. 읽는데 분노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아직도 저런다 이거지. 법으로 서리로 그의 마음을 막아보겠다는 게 참.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한 줄만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내고 싶습니다. 법적 보호자 해지, 명예회복 소송까지. 그 사람한텐 미안함도 기대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런 경우 법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의사입니다. 윤호가 공식 서류에 친필로 쓴 진술서가 결국 모든 걸 뒤집었어요. 저는 군인이 되려 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김명수 할아버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서야 할 자리엔 부모가 아닌 제 뿌리를 기억해줄 가족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명수를 선택합니다. 그 한 줄이 나를 다시 누군가의 보호자로 세웠어요. 누구의 허락도 아닌 그 아이가 직접 써준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날 법원 문 앞에서 윤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법이라는 건 이상하죠? 누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자유인데 그걸 증명하래요. 나는 말했죠. 사랑이란 말은 자유로워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서류에 담으려고 하지. 넌 그냥 살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녁식 때 꼭 와주세요. 제 마지막 경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부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신윤호 상병 저녁식 가족 초청 내역 마이너스 김명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흰 셔츠를 꺼내 다렸어요. 다림질이 잘 안 돼서 몇 번이나 다시 했지만 그래도 그 셔츠는 내 인생에서 가장 반듯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식 날 부대장부터 소대장 그리고 전우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어요. 윤호가 앞에 섰어요. 군복을 입은 마지막 날 그 아이는 내게 다가와 정면으로 서서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김명수 예비역 중장님께 충성, 그리고 제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경례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경례는 단 한 번뿐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사였어요. 내가 지켜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아이는 그렇게 내게 알려줬어요. 윤호가 전역한 그날 부대장실에서 소소한 환송회를 해줬어요. 소대원들도 하나 둘 와서 그 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윤호야, 너 진짜 장교 될 것 같다. 너 할아버지랑 같이 교육 가면 교관들이 긴장하겠다. 너 이제 윤중이냐? 그 애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직은 전역자야. 근데 곧 다시 돌아올 거야. 저녁식이 끝난 뒤 윤호는 군복을 벗고 내가 미리 사준 면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나왔어요. 단정하고 어른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하더군요. 집에 가자.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내겐 가장 그리웠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빌라에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평택의 외진 마을,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지만 햇볕은 잘 들고 둘이 살기엔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어요. 윤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하며 나를 깨웠고 나는 그 소리에 피식 웃으며 군대에선 옷이 반기상 아니었냐?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하루는 윤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가끔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사셨냐고. 그때마다 전 대답해요. 내가 닮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몇 달 후 윤호는 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원서엔 가족관계 김명수 할아버지 보호자 딱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입소하루 전날 윤호는 나를 마주보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약속 하나만 받아주세요. 뭔데? 제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부하가 실수해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먼저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나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한텐 사람의 무게가 남아있구나. 그 마음 절대 놓치지 마라. 장교가 돼도 별을 달아도 사람 먼저 보거라. 그 아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입소날 아침 윤호는 배웅 나온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경례를 했어요. 그 손은 예전 저녁식 때보다 더 강하고 단단했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김명수 예비역 중장님께 존경을 담아 충성. 나는 그 경례를 받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물이 날까봐. 그 아이가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에 들어와 창가에 걸어둔 옛 사진들을 한 장씩 바라봤어요. 그중 한 장, 어린 윤호가 내 무릎 위에 앉아 나와 함께 군번줄을 쥐고 있던 사진. 나는 그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소리로, 정말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살아서 다행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죠. 당신의 인생은 뭐였냐고. 군인이었냐고, 아버지였냐고. 아니요. 나는 김명수였어요.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누군가의 기억이었고, 어떤 아이의 군번줄이었어요. 내 인생이 비록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내 사명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사명은 지금 막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난 오늘도 부탁 하나만 합니다. 그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그 이름 신윤호. 그 아이는 진짜 군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8세 김명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이 한 사람의 경례는 결국 가족을 복권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